네, 오늘부터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겠습니다. 지적은 뭐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파워포인트 쓰지 않고 이렇게 판서하면서 그렇게 강의식으로 진행할 텐데요. 네, 지적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제일 첫 서적을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서구 철학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천재는 천재입니다. 본래는 말씀드렸듯이 그 유고 연방, 옛날 유고 연방에 왜 티토가 7개의 국가를 강제 병합해서 유고 연방이라고 만들어놨고 티토 사후 또 뭐 소련 멸망 그러면 소련 해체되면서 그 유고에 있던 유고 발칸반도에 있던 7개 국가가 다 독립해서 각기 독립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 90년대 기억나시죠?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라는 말도 그 발칸반도 제일 먼저 나왔었죠. 거기 아주 독특합니다. 종교가 카톨릭 국가들이 있고 개신교 국가들이 있고 또 무슬림 이슬람 국가들이 있고 또 정교회 국가들이 있습니다. 정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구교라고 분리를 하는데 우리가 카톨릭의 공식 명칭은 사실 로만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내려온 로만 카톨릭이라면 정교회는 아주 독특합니다. 정교회는 각각 국가에다 이름이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처럼 교황과 같은 그런 중심 인물이 없고 각 국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항상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그렇게 됩니다. 또 뭐 우리가 한문 쓰는 것과 비슷하게 또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고 연방에는 또 두 나라는 알파벳은 똑같은데 말도 다르고 알파벳을 읽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 나라들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나라죠. 그러면서 서로가 종교 간의 싸움 때문에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슬람들이 죽기도 무슬림들이 죽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기억나시겠지만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얘기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사슬 평화의 인간띠라 그래서 그 코소보인가 거기 왜 폭격할 때 그 서구의 그 시민운동가들이 평화운동가들이 가서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폭격을 반대하는 그리고 온갖 강간과 폭행 이런 것들이 있다가 겨우 이제 각 나라들이 안정이 됐고요. 지금은 뭐 완전히 그 관광의 명소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예전에 무슨 어떤 연예인들이 여행 가는 프로에서 거기를 가가지고 꽃보다 누나였던가 뭐 하여튼 뭐 김자옥이니 뭐 김희애니 이런 분들이 여행 가도 그 지역이 아주 여행으로 유명해지면서 요즘은 한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쪽에 발칸반도 쪽에 다행히 이제 안정은 다 됐고요. 그리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지역의 특징은 바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교회, 동방정교회 같은 그런 것들이 강하면서도 서구의 문화와 이 아시아의 문화를 이렇게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항상 동구에서는 서구 취급을 받았고 서구에서는 또 동양 취급을 받는 뭐 독특한 위치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적인 또는 민족적인 비극도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 바로 거기서 많은 또 이 철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젝도 그렇고요. 또 볼프라고 하는 지금 예일에서 있는 신학자인데요.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신학자라고 유명해지려면 굉장히 다 진보적이어야 되는데 이 양반도 물론 진보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현재 신학자 중에 아주 잘 나가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볼프는 독특하게도 슬로베니아의 그 정교회 집안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순복음, 그러니까 오순절, 슬로베니아에 있는 오순절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은 거지 정교회도 아니고 또 개신교에서도 정통 개신교라고 할 수 없는 약간 빗겨나 있는 이 순복음 계열, 오순절 계열의 목사들이고 이 사람의 제일 첫 책의 머릿말 보면 그 볼프라는 사람의 첫 책의 머릿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어릴 때는 늘 조그만 큰 소리가 나도 비밀경찰이 자기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반체제 운동가들 숨겨놓은 거 빨리 밝히라고 아버지를 협박하고 집안을 다 뒤지고 그랬던 공포가 있었다고 이제 볼프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오늘 뭐 지적 얘기하면 좀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걸 보면서 한국의 순복음하고는 다르구나. 서구의 그래도 그 반체제 운동가들 숨겨주기라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지어 비밀경찰이 찾아와서 그 집을 압수수색을 했겠죠. 한국 같으면 그런 뭐 사회활동가들이 순복음교에 숨어들면 아마 순복음교에서 먼저 전화할 거라고 잡아가라고. 한국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단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단이란 말을 잘 쓰는데 이단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뭐 우리랑 믿는 게 좀 정통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믿는 게 다르다라고 해서 폄하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안식교라고 하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안식교가 공동 명칭은 아닙니다만 공식 명칭은 아니라는 제7일 재림 뭐 예수 뭐 하여튼 그 우리가 그냥 쉽게 안식교라고 하는데 안식교 보면요 토요일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성경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약간 개신교보다는 유대교 전통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차이만 있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건실하고 경건하게 살거든요. 한국에 보면 기억나시죠? 삼육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태릉주 삼육대학교 출신들이 아주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한국도 요즘 물론 토요일 휴무입니다만 토요일 휴무되지 않았을 때 안식교인들이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토요일 휴무 헬렌 시내가 안식교라고 근데 남편만 안식교라고 독특하네 또 그리고 한국에 왜 위생병원이라고 저 리아리에 있었던 어디죠? 제기동에 있었던가? 위생병원이라고 꽤 그래도 현대식 병원으로 꽤 뭐 이름을 널리 알렸었고 또 뭐 시조사라고 해서 잡지를 내기도 했어요. 보니까 LA도 시조사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안식교회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SDA 안식교회 영어 명칭 SDA 약자 SDA 영어 학원이 또 한국에 굉장히 현대식 영어 학원으로 아마 SDA가 제일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동네 조그만 학원씩. 하여튼 안식교회도 뭔가 항상 앞장서가고 건강 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죠. 물론 이상구 박사도 안식교인데 최근에 신문 보니까 안식교랑 결별했다고. 이상구 박사 아시죠? 왜? 그분이 그 유명한 뭡니까? 엔돌핀. 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호르몬 용어를 대중언어로 유행시킨 뭐 이상구 박사 어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이제 안식교랑 결별했다고 하더거든요. 뭐 안식교도 그렇고요. 몰몬교는 좀 아닙니다. 이단 몰몬교는 너무 백인 우선주의고 몰몬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미국 땅에 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도 뭐 유타주를 중심으로 뭐 술 같은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2차 대전에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럴 때 카톨릭 교회건 개신교회건 다 침묵했습니다. 사실 눈에 가시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공동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개신교와 카톨릭과 늘 이렇게 대척점에 있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러니까 모른 척 했던 거죠. 그들이 뭐 나서서 죽이자 뭐 이러진 않았겠지만, 모른 척 할 때 유일하게 뭐 개신교에는 본헤퍼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가 있죠. 본헤퍼 목사 같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고, 그러다 이제 사형을 당했고, 끝까지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의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독일의 여호와의 증인들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뭐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유명해졌고, 한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누구냐면 장정일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칼럼니스트로 변했어요. 소설은 잘 안 쓰고. 예전에 소설은 이분이 이브가 아담이 눈 뜰 때 이렇게 굉장히 아주 에로틱한 소설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떤 많은 철학을 발견한다고 했지만 심지어는 뭐 장정일 씨도 감옥에 몇 개월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음란물 이런 걸로 참 한국 창작의 자유가 그만큼 허용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주 뛰어난 칼럼니스트와 서평가로 모든 신문에 아주 대놓고 아주 글을 잘 쓰는 그 장정일 씨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양반이 한국은 국민개병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학벌로 뽑습니다. 세계 군대 중에 한국군이 학벌이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보조를 이하면 군대를 안 갑니다. 방위가 되건. 장정일 씨 독특한 게 양심적 병역법을 하자니 그 당시엔 그런 법이 없었고 군대를 안 가면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거니까 이 양반이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의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중졸의 학년이죠. 근데 이 양반도 지금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결별을 했는데 가끔 글을 보면 아주 뛰어난 글들이 많이 있는 게 그래도 젊을 때 어릴 때라도 한 종교에 아주 깊게 귀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종교를 선전하거나 전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깊이 있는 글이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젝이나 볼프 얘기하다 잠깐 빗나갔는데요.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일단 기성교회, 권력의 눈치가 보고 많이 제도화가 되고 세속화가 된 기성 종교 집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이 이단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건데, 한국에서 순복음도 처음에는 이단 소리 좀 들었거든요. 순복음, 뭐 여기서 뭐 신천지, 이 사람들 보면 전혀 사회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에 영향을 미칠까봐 정권과 결탁하려고 하고 거짓 뉴스를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한국의 이단과, 이단이란 말 물론 서구 사회에서는 이단이란 말 쓰지 않지만 누구의 신념을 다른 사람이 너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서구 사회 특징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 잘한 겁니다. 일단 다시 지적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프랑스 철학과 이 독일의 철학이 양대 산맥을 이루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이 이제 철학의 중심지가 됐고 독일은 거의 철학이 죽었고 프랑스에서 뭐 데리다니 뭐 들루에즈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유럽 철학의 명맥을 잇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이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모든 그 학문의 중심지가 됐죠. 돈으로 그야말로 하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저희 때는 독일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독일이 아무래도 신학의 중심지고 하니까. 근데 요즘 다 미국 유학 옵니다. 좋은 교수들도 미국에서 다 독일에서 다 데리고 옵니다. 신학도 이제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지가 됐어요. 독일의 유명한 마지막 철학자가 몰트만이라고 하는 지금 90이 넘은 분이 아직 살아계신 분인데 누가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몰트만 제자들이 독일에 모여서 괴팅겐이라는 데 모여서 학회를 했는데, 몰트만 학회를 했는데 사용 언어가 영어였답니다. 독일 땅에서 몰트만을 연구하는데 미국의 몰트만 학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국 몰트만 연구가가 한번 그 학회 참석하고 와서 그 사람은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울분을 토로한 걸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다 미국 중심으로 갔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 그러죠. 듣보잡이라는 영어 아세요? 듣보잡. 홍선생님 아실 거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다. 젊은 사람들 영어입니다. 어디 듣보잡 같은 지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생긴 것도 보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철학자처럼 안 생겼잖아요. 막 우락부락하고 산도적처럼 생기고. 근데 이 양반이 그 자기의 조국인 슬로베니아에서 대학인가를 졸업하고 박사도 어디 뭐 프랑스 뭐 두 개를 땄어요 또. 그러고 제일 처음 취직한 데가 이 사람이 무슨 슬로베니아 영상원,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데 있어요. 모든 영화, DVD나 비디오를 다 보관하는 거기에 취직을 했답니다. 하루에 수십 편씩 영화만 봤다 할 일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은 또 뛰어난 영화평을 통해서 철학을 해내는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슬로베니아 대통령도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그 대통령 체제는 아주 재밌더라고요. 대통령을 한 번에 4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요즘 뭐 2원 집정제도 아니고 4원 집정제 모양이에요. 한국에서 뭐 헌법 개정하자 그럴 때마다 2원 집정제란 말로 하고 4명을 뽑는데요, 대통령을. 거의 출마했다가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4등 안에 만들어도 대통령 되는 건데 독특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기존의 철학자답지 않게 아주 철학서적에 농담도 많이 씁니다. 조크를 많이 쓰고, 그 조크 중에 아주 에로틱한 조크들도 많고 그런 조크들을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몽고군이 뭐 이런 조크도 있습니다. 몽고군이 터키를 점령을 했을 때 몽고가 이제 터키 사람 하나를 여인을 강간을 하면서 그 남편도 있는 여자를 강간을 하면서 이제 너는 내가 이 모래밭 위에서 네 마누라를 강간할 동안 그 성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고환이 땅에 닿지 않도록 잘 받치고 있어라. 이제 이런 주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욕적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이제 몽고가 이제 터키를 침략하고 떠난 다음에 남편이 좋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박정대소를 하더라고요. 마누라는 지금, 아내는 지금 강간을 당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차마 그때 총이 없었죠. 칼 앞에서 덤비진 못할 망정 떠나고 좋다고 웃었다니까. 웃어 당신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살짝 놔가지고 걔 고환이 흙먼지에 묻었다.
내가 그 정도로 저항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이제 지적의 철학책에 나와요. 왜냐 이 말을 한 뜻은 뭐냐면 어줍지 않은 저항하지 말라는 거지. 저항을 못했으면 차라리 그냥 창피하게 살든지 오늘날의 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들이나 시민사회 저항들이 아주 가벼운 저항 하나 해놓고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빗대는 그런 조크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조크도 많이 쓰지, 영화도 많이 쓰고요. 뭐 대통령 출마도 했죠. 거기다가 또 첫 번째는 레니타 살레칠이라고 그 책도 이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라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안에는 레니타 살레칠이라고 같은 슬로베니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여성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랑 살다가 이혼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그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브라질 출신의 모델, 수영복 모델인 여자가 또 철학과 석사과정 와서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또 한국엔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인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계 많은 철학자들한테 또 선망의 대상이 됐죠. 그러고 나서 또 이혼을 해보자 또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풍문화적인 기질,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지형, 뭐 또 이런 모든 영화 이런 데 대한 해박함, 그 다음에 그런 성적인 농담도 스스럼 없이 자기 철학책에 쓰는 그런 과감함 그런 것 때문에 막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무시하려니까 근데 내용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영어로 책을 쓰는 거예요. 자기 슬로베니아 말로 써가지고 번역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서양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질투해가지고 지금도 미국 주류 철학계에서는 지적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듣보잡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한 권으로 읽는 지적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미국 사람이고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다 아직은 경원시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 사람을 무슨 초빙 교수처럼 해서 한국에서 이제 저주하는 건 아니고 완전히 무슨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걸로 해서 한국에도 자주 와서 강연을 많이 하는 한국에서 강연하면 보통 뭐 한 1000여 명씩 모이는 아직도 한국에서 대중동원력이 있는 그런 철학자고요. 미국은 잘 오지 않고 미국은 몇 해 전에 왜 금융위기 때 월가를 점령하라는 왜 월스트리트, Occupy the Wall Street인가 그 있었죠. 왜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그 시민운동들이 거기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 와서 또 사실 그 데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촛불 시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모인 숫자가. 거기 직접 날라와서 또 그 앞에서 월스트리트 앞에서 연설을 하고 뭐 그런 또 참여적인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대단한 학자이면 틀림없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소개돼서 제가 지적을 처음 알게 된 건 오히려 조금 늦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적을 알게 됐고 그때는 이제 제가 알고 책을 사 모으기 시작할 때만 그 지적이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인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지적 모르면 안 됩니다. 뭐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뭐 지적 얘기 심심하면 나오고요. 어쨌든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이 됐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고 영어로 책을 쓴다는 게 아주 뛰어난 또 천재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특히 동구권 언어는 또 서구 뭐 불어나 도어라 또 틀릴 거라고요. 영어 배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도 영어로 책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책이 2012년에 나왔으니까 6년 된 책이던데 원서가 그러니까 원서가 6년 된 책이던데 거기 보면 뭐 총 24권의 책을 낸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리고 6년 동안 2012년 6년 동안 또 제가 보기에는 한 뭐 적어도 10권은 낸 것 같아요. 이제는 막 조그만 것도 내요. 그거 뭡니까? 얼마 전에 프랑스에 왜 한 2, 3년 전에 그 만화 중심 카툰 잡지 왜 그 무슬림을 비난했다 그래서 테러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앱도 뭐죠? 그 잡지 이름이? 뭐 있었죠. 하여튼 무슨 잡지인지 아시죠? 네. 네, 그때도 뭐 사건 난 지 일주일 만에 책을 내더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게 또 일주일 만에 번역이 돼서 나오고. 근데 이거 도책자예요. 그러니까 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라는데 지적이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테러를 볼 때 양가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일단 테러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테러를 일으키게 된 배후에는 서방의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들 이런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양비론적으로 보는데 지적은 또 굉장히 진보적인 철학자답지 않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샤를 앱돈가 그럴 거야. 샤를 앱돈을 공격한 걸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아주 소책자인데 작은 책인데 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도 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저쪽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보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좌빨 철학자인데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 좌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도 오죽했으면 테러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일말의 동정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주 이 사람은 철저하게 비판을 하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게 결코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은 그런 글을 써서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쪽 저쪽 다 욕을 합니다. 다 욕을 하기 때문에 다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하루에 텔레비도 많이 보는 모양이에요. 제가 우연히 뭐 미국 남부에 있는 어느 TV 방송에 무슨 토크쇼를 봤는데 그 책 첫 머리가 그래요. 두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성공의 신부였고 한 사람은 근본주의자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둘이 막 토론을 하는데 지적이라면 당연히 이런 타종교와의 대화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성공의 신부의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편을 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적이 말하는 요걸 조금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지적은 뭐라 그러냐면 누가 봐도 그 토론은 근본주의자가 이겼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근본주의자는 어쨌든 자기 신념에 뚜렷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성공의 신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지적이 그럼 근본주의자로 옹호하냐? 그건 아니지만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멋있는 척 하지 말고 투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자기 의견을 일단 확실하게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요새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틀리다는 말을 너무 쉽게 써서 저 사람 나랑 틀려 그러면 사실은 다른 건데 틀리다란 말 쓰지 말라고 요즘 많이 개몽이 돼서 이제 다르다란 말로 쓰기는 하는데 지적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또. 나랑 생각이 다 그건 틀린 거야. 그럼 아니 틀린 걸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또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적을 우리가 이제 한 권으로 한번 여기 이제 뭐 한 20여 권 중에 10대 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지적이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느냐, 지적이 말하는 건 뭐냐, 서구 철학자들이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도 결국은 지적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 철학 공부할 때 많이 얘기를 했던 거지만 결국 주체와 대상, 주체와 객체, 보편과 객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와야 돼. 그거를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늘 얘기했듯이 하여튼 서양 철학에 소크라테스도 있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지만 플라톤의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서양 철학이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소크라테스 인간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플라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데아의 문제, 어떤 진리의 근원 이렇게 집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새끼쳐서 나온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이제 적용, 플라톤의 생각을 적용하면서 정치나 윤리, 뭐 인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조금은 지역적인 데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나 어쨌든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에 의해서 진리의 근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쭉 가면서 이게 이제 그리스 문화가 그렇게 왕성할 것 같았지만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 자체는 완전히 나라의 국력은 형태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또 막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하면 좀 낭만적이고 그런 것처럼 그 놀기 좋아하고 뭐 문학을 좋아하고 그렇지 이런 철학적 사유는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신의 이름도 다 다르지만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모사한 거거든요. 이름만 슬쩍슬쩍 바꿔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가면서 로마 철학이 그대로 이제 그리스 철학이 로마로 연결되죠. 로마 제국으로. 근데 로마 제국이 누구한테 먹힙니까? 놀랍게도 이제 기독교한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또 그 뒤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플라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플라톤 철학이
서구 신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철학이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근대 철학이 나오기 전까지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신학이 그 자리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철학을 공부할 때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아시아권,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은 제쳐놓자고요. 니들이 다 세상의 전부냐? 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서양 철학이니까 일단 동양 철학은 제쳐놓고요.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비판의 여지도 있죠. 그 당시 분명히 지구의 반대쪽에는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다른 동양 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서구 신학이 이제 이걸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신학이 먹어버릴 쯤에 이제 교회 권력이 너무 세진 거죠. 그래서 교회 권력은 정치의 분야로 가고 신학은 이제 수도원 전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 세속 정치에 이제 그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발 건너서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나뉘고 한 9세기경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생기고 뭐 이러면서 계속 기독교와 로마의 그 정치 권력을 결합시키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수도원 전통으로 가면서 11세기경에 처음으로 신학이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제론과 유명론이라는 겁니다. 실제론과 유명론이라고 하는 두 신학이, 그때 뭐 신학과 철학이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두 신학의 흐름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플라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한다. 보이는 존재도 실제한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어떤 진리의 근원, 보편적 진리라는 게 있다. 라는 건 실제론이고요. 유명론이라는 거는 그냥 유명론이에요. 오직 이름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그 당시 신학으로는 파격적인 주장이긴 해요. 실제라는 건 없다. 그런데 실제라는 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 뿐이다. 그것이 바로 유명론입니다. 오직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기독교 용어로 하면 하나님은 있어. 그게 실제론이에요. 기독교 용어로 하자면. 유명론은 뭐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뭐 질서의 근원, 우주의 근원, 진리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뿐이고 실제 진리는 개별자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사람, 뭐 동물이면 동물, 그 개별자마다 다 실제 진리는 다른 것이다. 진짜 진리는 다른 것이고 그 차이를 어쨌든 그 차이를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우리가 어떤 보편적 실제가 있다고 해주자는 게 유명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제가 유명론을 많이 공부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서 왜 그 종교재판에 안 넘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과 같거든요. 오직 이름만 있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어쨌든 유명론자들이 종교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대립이 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카톨릭 신학의 이제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이제 토미즘이라고 해서 서양 철학에서는 아퀴나스를 하나의 위대한 철학자로 보고 뭐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토미즘이라고 해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론은 뭐 오캄, 뭐 윌리엄 오캄이라고 있죠. 그다음 둔 스코트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합니다.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걸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면도날로 유명합니다. 무슨 건달이기 때문에 면도날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캄의 그 면도날 얘기가 있죠. 어떤 진리가 부딪힐 때는 어느 쪽의 진리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 면도 양칼이 있잖아요.
이쪽도 배일 수 있고 이쪽도 배일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가 있을 때 어느 쪽이 진리냐? 복잡하게 막 설명한 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간단한 쪽이 진리라는 것이, 단순한 쪽이. 그게 유명한 그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그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대립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개신교에서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종교개혁 루터, 마틴 루터에게는 유명론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수도원 전통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수도원 전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루터는,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지형적인 거하고도 매우 유명한데, 관계가 있는데, 프랑스나 이쪽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로마 전통이 갖고 다 뭐 자기들끼리 뭐 국가란 개념은 없었잖아요. 국가란 개념, 민족이란 개념. 우리가 영어 할 때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그 영어 쓸 때 어려운 게 있어요. 뭐 내셔널리즘 하면 내셔널하면 국가인지 민족인지 아직도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국가라는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개별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남부 유럽 쪽, 그러니까 뭐 프랑스, 뭐 이태리, 뭐 스페인 이쪽은 어쨌든 아직도 로마 가톨릭 전통이 강했고요. 독일은 그런 제국과는 한 발 벗어나 있었고, 독일은 어디냐면 이 게르만족이나 이쪽이 내려오면서 합쳐진, 약간은 보면 변방이죠. 유럽 정통 유럽에서 보면 변방이에요. 촌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마틴 루터가 프랑스 사람이었거나 이태리 사람이었거나 스페인 사람이었으면 종교개혁 성공 못했습니다. 아마 당장 화형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는 데는 약간의 그 중부 유럽의 그것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또 요즘 말하면 약간 지방자치의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요. 영주들 중심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죠. 영주들이 막 보호해주고 그러죠. 황제보다 영주가 보호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루터가 살아나고, 루터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주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부르주아 개념이에요. 사회중산층 이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는 또한 이제는 세속의 권력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운명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는 루터의 전통 아래에 있지만, 뭐 루터도 많이 비판해야죠, 우리가. 뭐 나중에 또 장로교회 교시가 되는 칼빈 같은 사람은 뭐 가서 더 나쁜 짓 많이 했고요.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한답시고 사람들 엄청나게 끌어다 죽이고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그렇게 보면 칼빈의 후예긴 한데, 가끔 칼빈주의자들 보면 되게 웃겨요. 칼빈의 신학 중에 배울 건 배우고 그가 삶에서 궤적에서 보여줬던 나쁜 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성서보다 칼빈주의를 더 그냥 금과 없어처럼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어쨌든 이 칼빈이 나오고요. 종교개혁의 이것은 교회 권력과 결탁했던, 세속 권력과 결탁했던 교회 권력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은 루터는 할 수 없이 또 지방 영주라고 하는 신흥 귀족들과 교회 권력과 결탁했던 부귀족들 말고요, 신흥 귀족들과 같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농민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뭐 이때는 막스 전이니까 프롤레타리안 용어도 없었겠지만, 토마스 민처가 이 루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싫어 이제 이러던 거죠. 너네도 왜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 민주화가 이룬 다음에 항상 그 민주정부에서는 그게 고민거리죠. 사회 중산층을 견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노동자 계층들은 그 다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노동자 계층, 노동차 중심으로 가게 되면 또 중산층이 표에서 이탈할 것이고, 이제 현대 민주주의에서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교개혁에서 루터도 역시 그
자기가 귀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방 영주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들은 농민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자기도 이제 보호막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민처가 루터하고 등을 돌리고 농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아주 무참하게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종교개혁 연구가들을 하면 바로 토마스 민처에서부터 최초의 사회주의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어쨌든 토마스 민처 종교개혁에 있던 사람이니까 토마스 민처가 사회주의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토마스 민처가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고백에 따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결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지만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던 애들한테 유아 세례 주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당시 태어나 무조건 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 신교고 구교고 할 거 없이 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의 종교적 결단도 없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서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세례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받는다. 다시 제자를 써서 재세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등장을 하고 오늘날 이 사람들이 그때 하도 고초를 겪어서 그런지 오늘날 평화운동을 굉장히 내세웁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요. 다 이 계통입니다. 아미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지만 저 뭡니까? 퀘이커도 이쪽에 그쪽에 하나고요. 메노나이트는 우리 가끔 뭐 몇 달에 한 번씩 평화서당 오는 거 허연 목사란 분이 메노나이트 목사고요. 맨날 제가 이제 진짜 진심이 아니라 거짓 이제 농담으로 맨날 이단이라고 놀리고 그러는데 메노나이트 아미쉬.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또 이 메노나이트 계열의 신학자들이 또 한쪽에서 굉장히 또 크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평화운동가들이죠.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 계열의 우화 중에 재밌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메노나이트로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제세례파 이런 농민들 이런 것들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제 탈옥을 하게 됩니다. 탈옥을 하다가 이제 얼음이 어른 강가를 지나다가 막 도망가는데 간수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쫓아오다가 그만 그 얼음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메노나이트 신자가 돌아가서 간수를 구해줍니다. 그땐 저 평화주의자죠. 우리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잘됐다 이제 안 쫓아오고 걸어만 날려라 도망갈 텐데 가서 이제 구해줬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 들어가서 결국 사형을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저 평화 나는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고 오늘날 또 이제 많이 미국에서 이제 워낙 뭐 미국의 주류 교단에는 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PCUS 때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UMC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이제 제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평화 운동에 대해서 다시금 눈 뜨는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아미시 같은 사람들은 잘 아시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아직도 검은 옷 입고 왜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뭐 동부에도 있고 중부에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종교적 주체의 발견입니다.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간이 이제 너무 기독교적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교에서는 뭐 오직 이제 마틴 루터의 세 가지 명제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개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 권력을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세는 교회가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라 늘 강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이란 말이 자꾸 이 개신교 전통에서 뭐 오직 믿습니다 다 구원받고 뭐 행위는 없고 믿기만 하고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개신교 신학이 지금 상당히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이런 철학 배경이 없으니까 신학자들 안에서도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그 주체의 발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믿어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오직 성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뭐 축자, 뭐 문자 제일 우선주의라 그러죠. 뭐 성경 말씀은 1.1획도 뭐 오류가 없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어떻게 오류가 없어요? 이게 번역이 수십 번이 된 건데 오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오직 성소라면 아니고 오직 하나의 말씀을 정말 하나의 흠잡을 데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체의 발견이라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어떻게 보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이니까 카톨릭 전통 안에 있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내가 생각함으로써 내가 주체가 됨으로써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건 존재의 진리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데카르트는 그것 때문에 데카르트 종교재판에 넘겨집니다. 데카르트 슬쩍 도망을 쳐나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약간 왜곡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슬쩍 이제 뭐 갈릴레오가 그랬다 그러나요? 종교재판도 나오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그런 근거 없는 말처럼 데카르트 이제 그런 말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 주체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플라톤에 대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주체가 발견이 되는 거야. 내가 발견이 되는 거야. 나가. 또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개념과 주체라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우선이 된 겁니다. 신이 우선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한 1500년 만에 신으로부터 독립을 한 겁니다. 인간들이. 내가 우선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는 교회 권력도 점점 약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근대를 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참 프랑스 대혁명은 외우기 쉬워요. 그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주체라는 개념은 결국 다시금 이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근대라는 이름에서 데카르트나 프랑스 혁명이나 루터나 다 같이 가지만 적어도 루터나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주체가 중심이었다면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뭐가 중심이 되면 이성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나보다는 아까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같은 그런 어떤 이성, 객체가 중시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는 객체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진 진리보다는 이성이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보편의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죠? 계몽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요즘 철학 공부하기 전에는 계몽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무식한 사람들 가르치고 원시적인 사람들 가르치고, 근데 계몽이란 말 상당히 나쁜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그죠? 언제나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릴 때 어린이 전집 같은 거, 동화 전집 많이 내는 출판사 중에 계몽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계몽사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웅진 미디어가 그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몽사라는 거 보셨죠? 기병씨 계몽사 책 많이 보셨지? 금성 출판사. 금성 거 많이 봤어요? 금성은 이제 계몽이란 말이 왜 나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분명히 교육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 이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그냥 양산을 하는 겁니다. 틀에 박힌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이러해야지라고 하는 그거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우리 한국의 근현대기로 돌아오면 이광수 같은 사람이 참 천재적인 소설가였는데 왜 그 사람이 친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계몽주의자였어요. 보니까 조선 애들이 한심한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은 일찌감치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몽이 돼갖고 똑똑한 거야. 막 그냥 우리도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우리가 오직 못났으면 나라를 빼앗겠냐. 근데 그게 참 하기 쉬운 말이에요.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가 오직 못났으면 나라를 빼앗겠냐. 계몽 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자기도 모르게 쓱 넘어가 있었던 거야. 그냥. 여기 혹시 뭐 흥사당 관계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우리 도산도 약간 계몽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도산은 왜 친일파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일단 미국에 있었다는 장점. 그래도 도산의 얘기 중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뭐 이민자들끼리 싸우지 마라. 뭐 물론 그런 말 누구라도 어른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도산에게도 굉장히 계몽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도산이 그렇게 계몽적에 안 빠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승만 덕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승만하고 대립각 세우느라고 해외 미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해서 이승만하고 싸우느라고 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이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계몽이라는 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나쁘고요. 이성이 발전했기 때문에 계몽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뭐 과학이 발전했던 건 사실입니다. 현대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뭐 전기기관차도 나오고 막 갑자기 이제는 뭐 많은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죠? 노예들이 끌던 배가 이제는 전기기관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개선이 됐던 점이고, 반면에 또 어두운 면도 있죠. 많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뭐 산업혁명기에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데서 막 무슨 운동입니까? 막 농민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 운동, 러다이트인가 뭐 하여튼 뭐 인클로저 운동인가 뭐 그런 거 있죠. 막 내려오는 거, 그런 이제 많은 모순도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계몽주의 덕분에 또 그게 우리가 오늘날 현대문명의 혜택을 보고 사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문제는 자기들 서구 중심의 이성을 중심으로 계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해외에 새로운 땅을 개발했을 때 다 미개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수탈과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모든 수탈과 약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뭐 호주의 그 원주민들 왜 어버리진이라 그러나요? 그 어버리진 그 원주민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한 1000만 명 죽였다 그래요. 그 호주 영국인들이 호주에 건너가면서 뭐 굳이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저기 사람 말을 해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이분들은 지금은 좀 지나가 그 당시로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그 밤에 잘 때는 몸에 숨구멍이 다 막힌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자도 얼어 죽질 않는 거예요. 사람인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추운데 참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왔을 때는 뭐 사람처럼 안 보였겠지.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말을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걸 다 뭐 학살하고 그거죠. 유대인 학살은 욕먹는 게 계몽도 아니에요. 왜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자기들. 뭐 그러고 뭐 또 아프리카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이 다 계몽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항상 선교사들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가르친다. 그들을 뭐 계몽한다. 그들을 교육시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또 음과 양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다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어떤 장점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를 기초로 해서 이제 어떤 보편적 진리, 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 철학자들이 헤겔, 칸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 철학을 이제 쫙 독일 철학의 황금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니다. 주체와 객체는 좀 만나야 된다. 주체는 나, 객체는 이성, 대상 만나야 된다. 이 둘이 같이 진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주체 없는 대상 없고 대상 없는 주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그 유명한 명언,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 오늘 사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은 사실은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유대인인데 나중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죠.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아마도 루터가 가졌던 그 종교적 주체를 스피노자가 제일 먼저 발견하지 않았을까. 교회 전통에서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걸 굉장히 무슨 신앙적인 경건함의 그런 언설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주체의 발견. 스피노자가 이렇게 주체와 객체 한번 같이 만나보자 라는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누가 나왔냐면 갑자기 이제 그 훌륭한 니체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다. 개뿔, 객체가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성이 어디 있어? 모든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의지, 뭐 힘, 내가 최고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니체에 있어서. 이 철학의 흐름이 참 재밌죠. 내가 최고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니체가. 그러면서 이제 서양 철학이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이제 마구마구 이제 나냐 너냐, 주체냐 객체냐, 나냐 대상이냐, 보편적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주체가 있느냐 객체가 있느냐 어느 쪽이 중요하냐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 질문들이 있으세요? 지금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군웅할거의 시대가 되고 제자백가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니체를 중심으로 철학이 좀 더 발전할 즈음에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한번 겪게 되는 거죠. 전쟁을. 바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게 되고 니체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니체의 어떤 의지적인 면, 내가 주체가적인 면이 히틀러에게 많이 주입이 됐죠. 많이 주입이 되고 그 과정에 또 이제 마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또 어떤 영웅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또 니체적이다 많이 비판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니체가 다시 서구 역사계에서 마치 히틀러의 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히틀러의 후견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서구 철학계에서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일단 전면에서 사라지게 됐다. 니체는. 니체가 다시 철학계 얼굴을 드러낸 것은 1960년대 와서 이제 니체가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니체가 거의 읽히지 않았고요. 니체를 다시 이제 소환해낸 것은 불러낸 것은 뭐 들레즈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현대 철학으로 끄집어내서 충분히 가치 있는 철학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니체 이후의 철학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뭐 하버마스니 또 하이데거니 아도르노니 뭐 이런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또 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언어 철학 쪽도 있었고요. 이런 다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의 한 시대의 그 철학을 딱 대표한다. 칸트나 헤겔 같은 그 정도의 위상은 갖지 못했고요. 이 사람들을 주로 이제 하나로 묶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은 다르지만 여기 좀 다르지만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라 학파라고 해서 푸르트라고 써야 되나? 한국말로 학파라고 해서 비판이론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비판이론이라는 게 처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 비판하겠어요? 나도 한번 비판해보고. 그때까지는 너무 이제 한쪽으로 갔어요. 나를 발견하면 다 내가 최고였고 이성을 발견하면 이성이 최고였고 스피노자가 잠깐 나와 대상, 주체와 객체에 대해 고민했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스피노자도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약간 철학에 조금씩 외면당했던 면이 없잖아 있고요. 사실 뭐 스피노자도 우리는 뭐 사과나무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는 것밖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비판이론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양비론으로 가는 거지. 나도 문제고 이성도 문제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가면 이제 비판이론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어쨌든 니체는 이 철학의 전면에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보편을 이성에 대한 회의는 생겨나는 거예요.
이성이란 게 뭘까? 이성이라는 게 결국 계몽주의고 우리가 참 막 우리 딴에는 뭐 아프리카 가서 아시아 가서 미개한 백성들 우리가 막 현대 문물도 전해주고 다 계몽시킨 것 같은데 그리고 과학도 발전했는데 그 이성 믿고 살아왔는데 결과가 뭐냐? 무기가 발달해서 2번의 대규모 전쟁이 있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었고 가장 이성을 강조하던 독일 관념론 철학의 본거지였던 독일에서 히틀러 같은 괴물이 출현해가지고 전혀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고 도대체 이성이란 게 뭔데? 라고 하는 회의가 이제 철학계에 생겨나면서 그것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인가 거기 중심으로 생겨나서 이들을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합니다. 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을 이제 비판 이론이라고 하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정시를 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데 어디 인간 입에서 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2차 대전 이후에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주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데 사실 다 암묵적 동조자였거든요. 요새 하이데거니 하버마슨이 2차 대전 때 다 어느 정도 다 독일에 부역했다고 해, 히틀러에. 그래놓고 나중에 뭐 비판이론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죠. 너나 잘하지. 참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끌고 와 죽이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히틀러가 저런 건 있었거든요. 학자들은 많이 우대를 했거든요. 자기의 추악함을 덮기 위해서. 그냥 공부만 해. 그래서 연구실 안에만 딱 머무르게 해서가 문제지. 어쨌든 학자들은 많이 존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흐름이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다. 그러니까 진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없고 진리도 없다. 어떻게 보면 불교적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도 없고 진리도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아주 가벼운 거다. 그래서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그야말로 금자탑을 쌓은 소설이 하나 나오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제 영화화도 돼요. 그 영화는 소설은 아니고 영화만 봤는데 영화 보면 정말 가벼운 존재들의 일상사가 그려져요. 아무데나 뭐 아무나 만나서 섹스하고 그냥 모든 게 다 계몽을 거부하는 거예요. 섹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라는 게 매개가 돼서 이제 합쳐지는 것이 섹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근데 웃기지 마. 존재라는 게 어디 있어? 존재라는 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거야. 참 원제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어쨌든 그런 포스트모더니즘의 금자탑을 한 소설들이 막 나오고 또 일단 그 과정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유명한 프랑스의 68혁명이 일어납니다. 68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존재가 더 가벼워졌죠. 68혁명 시대를 다룬 프랑스 영화들이 많은데 보면 엄청나게 야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를 다룬 것들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근친상란 같은 장면도 나오고 가족이란 게 뭔데 이런 얘기 이제 존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항상 보면 누가 딱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나 이런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죠. 미술이나 특히 건축 양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한 획을 그을 때쯤 됐는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부터 태동이 되었던 사회주의 전통이 무너지면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나마 어떤 근거가 있고 보편적 이성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통제 가능한 자본주의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죠. 왜?
네 능력에서 네가 먹고 살아. 네가 뭐 굳이 자본가라고 해서 누구 이웃을 돌보고 뭐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를 해도 그럴 필요 없어. 네 능력대로 돈 벌고 정해진 대로 세금 내고 너 마음대로 살아.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뭐 경제학 연구하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신자유주의라는 건. 그냥 자유보다도 더 나간 거야 그냥.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으로 돌아가면 자유라는 건 뭐 자율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그게 뭐 방종과는 틀리고 뭐 이런 개념이라도 그나마 있었지만 신자유주의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능력과 생산해서 능력과 네 부를 마음껏 누리라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나마 예전에 자본주의를 통제해주고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본주의도 자유주의 진영도 공산주의로부터 들어온 어떤 평등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세계를 잠식하면 안 되니까 복지도 확대하고 뭐 사실 보면 뭐 북유럽이나 서구 유럽 보면 다 뭐 사회주의 개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복지나 보편복지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사실은 100년 동안 러시아, 소련은 망했지만 100년 동안 그 공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진영이 그것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복지나 평등의 개념을 확대했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제어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를 제어할. 그러니까 마구마구 나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적으로는 동구권의 몰락, 뭐 이런 것도 신자유주의 몰락하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오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을 더 침략을 하게 되고 기름에 눈독을 들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었는데 이데올로기 끝났다 이런 책도 나왔는데 끝나기는커녕 이데올로기는 종언되었을지 몰라도 거기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거겠죠. 그건 종언됐을지 몰라도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와서 중동을 침탈을 하고 이러면서 전쟁이 더 이상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는 세상에서 전쟁이 마구마구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북한 조금 더 다른 문제로 가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럽 순방을 이제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과도 별로 확답을 받지 못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근데 그중 한국 언론들이 그걸 좀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환영받지는 않았습니다. 환영 안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유럽에 있어서 북한은 별로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란 문제를 해결해요.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이란에 투자한 것도 많고 뭐 프랑스 같은 데서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하고도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트럼프를 잘 달래가지고 트럼프 말 잘 들어서 이란과 관계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잘 달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그냥 북한에 하는 대로 놔둬야 돼. 제가 건드리면 안 돼.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와갖고 야, 북한 좀 제재 풀어주는데 니들도 동참해줘라. 북한을 진위를 믿어달라. 이래봤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한 게 아니고 한국 나라를 무시한 게 지금 그들의 코앞에 닥친 건 이란의 위험이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 신문 기사나 이런 데 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수 언론 저거 봐라 가서 뭐 망신만 당하고 왔다 뭐 대접도 못 받고 왔다 이런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가서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로 여전히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으면 마구마구 이제 주체와 객체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하고 비슷한 조금 빠른 시대에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락강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이드의 제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락강이 정신분석학계에서는 그렇게 뭐 정신분석이라고 사실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뭐 유용 같은 사람들은 정신증적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그들의 이론이 동원이 되는데 락강 같은 사람은 거기에 동원될 겨를도 없이 철학에서 그냥 그분의 이론을 낚아채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락강은. 그래서 락강의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락강을 기가 막히게 풀어낸 게 누구냐면 지적인 겁니다. 근데 지적의 철학은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서론지급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철학적으로는 해겔은 아까 보편론이잖아요. 보편. 근데 해겔을 제가 세 가지 해겔을 락강적으로 푸는 것. 두 사람은 전혀 맞는 것 같지가 없는 지점인데요. 푸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주체 객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사회가 막 경쟁주의로만 되고 우리를 잡아주는 보편적 질서가 없으니까 좋게 말하면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뭐 신자유주의나 이러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뭐 국가 간의 그런 어떤 자원 전쟁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한 국가, 조그만 집단 안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제는 우리 흔히 한국에서 하는 말이죠.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에 지났단 말이죠. 개천에서 욕 안 나와요, 이제는. 정말 어릴 때 가난지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사법고시 붙는 애들이 안 나옵니다. 지금 사법고시는 전부 다 강남에 있는 부자고등학교 나오는 애들 다 사법고시 붙습니다.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딱 그 양극화 현상이니까 나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자유주의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보편의 의미가 사라진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 끝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나마 러시아라고 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연맹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도 어느 정도 윤리성을 가지고 그들의 그 윤리적인 걸 보장해야만 이 공산주의가 들어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했지만 이것도 없어지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지적이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보다 세대적으로 한 50년 전 세대인 사람을 이제 락강을 불러낸 거죠. 락강은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신분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첫 페이지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적의 작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결을 낙관적으로 풀어내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재밌는데요. 기독교 유산을 되살리는 것.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이것도 혹시 우리 비기독교인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자기가 무신론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유산을 되살린다는 건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플라톤으로부터 유구히 오면서 종교개혁으로 쭉 내려왔던 그 모든 흐름들이 어쨌든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나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아주 독특하게 풀어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적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 본체셨으나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개신교 개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는 겁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 본체였으나 죽기까지 낮아졌 자기를 비우사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 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였어요. 같은 본체. 삼위일체죠, 그렇죠? 하나님.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비웠다. 그럼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지적식 해석이에요. 제 해석 아닙니다. 또 이단이라고 그러실까요? 지적식 해석입니다.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예수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지적식 해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왜? 자기가 답답해서 하늘에 못 있어서 예수의 몸을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럼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도 자기를 비웠어요? 없어요? 근데 또 있어요. 지적말 제가 여러 번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아주 웃기는 얘기가 좀 재밌는 말입니다. 서구 사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소환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었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성이고 본질이고 보편이죠.
그리고 예수는 주체죠. 이 땅에서 직접 살았던 주체고 개인이죠. 둘 다 진리의 근원으로서 기능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냐 객체냐 나냐 대상이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나 하나님이나 진리의 존재로서 근거는 다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럼 진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말 못한다. 모른다. 그거는 칸트도 그런 말을 했고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나더라고. 아까 누구니까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도 그 언어 철학의 기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언어 철학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얽히설키 엮여있는 세 번째 게 기독교사 그런 데서 되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공부하면 또 본문에 나오겠지만 아주 유명한 예화를 세 번째부터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되살린다. 끔찍한 시대가. 부활시키는 게 지적이 철학하는 세 가지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공산주의란 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특히 분단성에 있는 공산주의는 두렵고 공포의 대상. 또 실제로 유럽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의 그 반공주의자들이 북한 무서워하는 거 아직도 그 소련이나 그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50년대 후반에 그 메카시즘도 그래서 통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너 빨갱이지 해갖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공산주의로부터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없죠. 2차 대전이 공산주의와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유일하게 공산주의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초는 공산주의와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민족 독립전쟁이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은 오히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그런 것들이지 실제로는 서구 사회에서 오히려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공산주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건 우리죠. 우리 한국이죠. 서구 사회가 그렇게 뼈에 사무칠 만한 경험은 없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지적이 되살리고자 하는 공산주의는 바로 서구인들에 의해서 왜곡됐던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라 다시금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이념에 한번 충실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혁명가입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지적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맨날 예쁜 여자들하고만 다니고 호화주택에 살고 뭐 그냥 엄청나게 부르주아 생활하는 무슨 공산주의를 후발하죠. 그건 이제 본질하고 틀린 얘기인 거죠. 그거 어떤 삶을 살건 간에. 어쨌든 또 요 세 번째는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적이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 지적이 유명한 예화 하나만 소개를 하고 락강은 이제 하면서 계속 락강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락강을 소개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는 2장, 3장을 미리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장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숭고한 대상이고 3장은 뭐더라?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한 말이죠. 아마 그 두 책을 읽어오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이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말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썼던 예화인데요. 지적이 쓴 예화인데요. 중세의 장터에 가면 장기 뚜는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AI 같은 거죠.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가 이창호가 아니라 누구지? 이세돌이 그 AI 바둑 두는 그 프로그램 이름 뭐였지? 그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했던 것처럼 중세 사람들은 보니까 장터에 가니까 조그만 인형이 장기를 두는 거예요. 체스겠지 그러니까. 그럼 장터에 뭐 소 한 마리 팔러 나왔던 사람 소 판 돈도 있겠다. 내가 이래봬도 우리 동네에서 체스 좀 한 가닥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보니까 그 당시에 뭐 AI라 개념도 없을 텐데 어떻게 장기 두는 인형의 원리는 모른 채 저 목각 인형 하나 내가 못 이기려 했다가 돈 벌고 소 판 돈, 닭 판 돈, 돼지 판 돈 다 잃고 가는 거예요 이제.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 장기 둔 인형한테. 말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말터 베냐민은 그건 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 안에는 그 인형의 주인인 그 장돌뱅이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체스 교육을 받은 아주 작은 난장이가 있다는 거죠. 그 난장이가 목각 인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마 저 작은 인형에 사람이 들어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목각 인형이 체스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다 돈을 다 잃는 거예요. 그럼 발터 베냐민이
이 예화를 왜 썼냐면 발터 베냐민은 이제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막시즘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날의 유럽은 목각 인형은 사회주의고 그 안에 숨은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발터 베냐민 유명한 예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세상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 20세기 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나기 전이고 그냥 막스 앵겔스의 사상이 서구인들 인텔리들 중심으로 막 먹혀 들어가고 있을 때까지 볼셰비키 전이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의 얘기는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은 기독교의 평등 사상이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기독교 평등,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각 인형이 사회주의라면 그 안에 숨은 기독교는 난쟁이는 기독교다. 이건 신교 그거 다 포함한 말이겠죠.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교회 시대는 갔으니까 그냥 숨어서 사회 저변을 이끌어 나가는 건전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발터 베냐민의 주문이었어요. 근데 지제가 하여튼 남의 예화 비틀기는 유명하거든요. 다 거꾸로 뒤집어 놔요. 지제가 이 발터 베냐민의 예화를 들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잖아요. 그렇죠? 가톨릭이건 개신교는 안 망하잖아. 근데 굳이 망하는데 뭐가 먼저 망할 것 같아요? 개신교가 먼저 망합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가톨릭이라면 2000년 끌어온 그 조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그 베네딕트 16세가 프란체스코 교황으로 바뀔 때 이런 그 결정들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가톨릭은 여전히 그 저력이 있는 개신교는 너무 개교회주의니까 이제 뭐 굳이 망하는 개신교가 먼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쉽게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지적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러시아 시대를 거쳐도 러시아 정교가 남았고 제가 슬로베니아 살아봐도 뭐 지젝과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 볼프가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그 정교회가 지배하는 땅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교회가 살아난 그리고 점점 보면 한쪽에서 막 교회가 줄어든다 하지만 서구인의 저변에는 아직도 기독교 정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론조사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20%도 안 돼요. 근데 천국을 믿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60, 70%가 나와요.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지적이 보니까 유럽 사회 여전히 아직도 서구를 지배했던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미 소련이 패망하면서 이미 공포의 대상 혹은 경멸의 대상이 됐으니까 오늘날은 굳이 말하자면 목각 인형으로서의 체스드는 인형이 교회라면 그 밑에서는 사회주의 이념, 난장이가 사회주의 이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의 이론을 이제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예화를, 재미있는 우화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적 자체는 바로 이런 기독교가 가진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그건 성서 해석을 아주 뛰어나게 하는 거죠.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책 제목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로마 병사들이 막 희롱하고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거를 자기 책 두 번째 책 제목인가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보적이야 그러고 막 대단히 뭐 사회개혁에 열심히 나왔지만 다 정말 누구 고추에 그냥 흙 안 묻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역사의 변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런 냉소주의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사회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지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을 이렇게 지적이 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적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이론도 자기가 나중에 막 뒤집어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락강에서 조금씩 막 틀려지고 그래요. 굳이 감히 지적과 저를 비교해 그렇지만 제가 보면 20년 이렇게 제 설교 원고를 다 가지고 있는데 20년 전의 신학과 막 지금 제 신학이 막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막 제 신학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책은 계속 나오는데 공부하다 보면 성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사회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